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은 14세까지 공부하는 뇌를 만들어라. 인지심리학자가 밝히는 뇌가 좋아하는 공부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암기 과목 공부에서 창의성 개발까지. 김미연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정말 친구가 이 책을 빌려줬는데 표지에서도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게 좋은 책일 것 같다는 느낌이. 교육 관련해서 요즘 책이 더 읽고 싶지는 않다는 느낌이 있는데 친구가 빌려주는 것이 왠지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었고 정말 암기 과목 관련해서 특히 큰 도움이 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짐작하고 있던 내용인데 확신을 갖게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듣는 공부는 이해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전문 강사가 공부해야 할 내용을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요리해서 던져주기 때문에 듣고 있으면 그 순간에는 다 알 것 같다. 그러나 읽으면서 이해할 때보다 뇌는 편안하다. 반면에 읽기 공부는 듣기보다 어려운 공부법이다. 친절한 설명이 보태지지 않으므로 스스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곳에서 공부도 멈춘다. 강의는 흘려듣고 넘길 수 있지만 읽기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읽기는 듣기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을 꼭 기억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읽기 공부가 뇌가 불편하지만 듣기 공부가 더 쉬워라고, 읽기 공부가 더 어려운 공부지만 뇌가 자극이 돼서 더 공부 효과가 있다는,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계네요. 나는 공부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책을 읽을 때는 연거푸 3번 이상 읽어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 X. 연이어 반복하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이행할 시간을 주지 않아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나서 다시 반복하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2번. 수업 끝난 직후 쉬는 시간에 복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X. 배우고 나서 일부러 시간 간격을 둔 뒤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초등 교육 6년이 자녀 교육의 전부다라는 책에서도 사회과학 과목에 대해서 4학년부터 들어갈 때 그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학원 갔다 와서 한 5시쯤 집에 왔을 때 그때 사회 과목 다시 이제 복습 짧게 15분 정도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잠깐 두고 복습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하면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쉽다. X. 그날 배운 것을 잊어버릴 때쯤,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 회상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4. 단순 암기인 영어 단어 시험의 경우 전날에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 X. 영어 단어 시험 준비를 포함해서 모든 시험 준비는 매일 조금씩 해야 기억이 오래 간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번. 문제집은 저장된 기억을 인출함으로 시험 준비에 가장 효과적이다. X. 문제풀이는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개념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교과서를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문제집보다 교과서가 일단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우선이라는 점. 보기가 듣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은 시각 자료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X.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있겠지만 학습 유형은 배움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7번 교과서는 다소 산만한 구성이지만 요약 정리본보다 이해를 돕는다. 동그라미. 교과서는 개념풀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싣고 있는데 우리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해서 학습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정말 교과서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8번 영어 해석을 미리 읽고 영어 지문을 읽으면 독해 실력이 빨리 향상된다. X네요. 해석을 읽고 원문을 보면 문장 구조를 따지면서 해석하지 않고 얼렁뚱땅 의미를 꿰맞추게 되어 독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네요. 9번 채점 안 하기는 공부에 열의가 없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습관이다.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성취하려는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채점을 합니다. 10번 대다수 수학학원은 공부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X.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선행을 많이 시키는 수학학원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숙제를 내고 많은 시간을 붙잡아 놓는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푸는 것, 반복해서 푸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번 공부할 때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동그라미 그렇다고 합니다. 집중해서 읽어야 뇌를 자극한다. 뇌를 자극한다.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주의가 분산되어 두 가지 모두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목 보고 내용 기억하기. 보고 읽기와 보지 않고 기억하기는 뇌가 느끼는 노동 강도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보면서 읽을 때 뇌는 편안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회상해야 할 때 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게 이제 보지 않고 단어를 기억해내는 단어 테스트 같은 게 되겠죠.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할 때와 시험 시간에 답을 써야 하는 상황을 비교해보면 금세 이해가 간다. 어떤 테스트라는 상황이 다 그렇죠.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처럼 뇌를 쥐어짜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뇌과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은 강조한다. 어렵게 배워야 잘 배운다는 것이다. 제목 보고 내용 기억하기는 복습할 때나 시험 공부를 할 때 활용하면 좋다. 말 그대로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기억해내는 공부법이다. 제목을 단서로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이 방법 역시 기억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공부법 중 하나다. 주로 사회나 역사 과목처럼 외울 게 많고 단원명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뭐든지 암기 해버릇 하는 게 이게 어쨌든 뇌에는 좋다는 거죠. 자꾸 책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책을 안 보고 그것을 다시 뇌에 있는 것을 꺼내버릇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공부 직후 테스트와 한참 후의 복습. 이번 공부법은 안 보고 기억하기 원리와도 일맥상통한다. 결과를 좋게 만드는 시험보기 공부법과 복습 방법을 알아보자. 시험보기 공부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습이 끝난 뒤 바로 시험을 봐서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다. 복습은 좀 다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서 했을 때, 즉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해야 효과적이다. 그래서 시험 보기 공부법은 지금 배운 내용을 그 시간 끝에 시험을 보면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거고, 복습을 하는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기억에 좋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정말 너무 저에게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도 매일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수업이 끝날 때 짧게 시험을 어떻게든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싫어하겠죠. 싫어하지 않고 효과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공부한 직후에 치르는 시험은 기억을 붙들어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시험이 암기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일깨워 준다고 하네요. 시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시험은 모르는 것을 발견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외에 기억을 오래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학원에서 단어 시험을 보나요? 어쨌든 그 단어는 그때 공부한 건 아니니까 뭐 어쨌건 말해보기도 시험이다. 그래서 방금 읽은 책을 덮고서 책 내용을 기억해서 말해보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라고, 셀프 테스트라고,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방금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덮고 그 내용을 얘기해 보라고 얘기해 보는 그런 훈련 같은 걸까요? 시험 결과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어를 외우게 한 사람들보다 주어진 시간을 조금씩 나누어 쓰면서 오랜 기간 단어를 외우게 한 사람들이 더 잘 외우는 것으로 나왔다. 단어 외우는데 총 1시간을 사용한다면 1시간 동안 계속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첫째 날 20분간 외우고 다음 날 다시 20분간 외우고 그 다음 날에 20분간 외우는 방식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요. 조금씩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영어 단어, 라이트너 박스 활용하기. 그래서 4칸으로 박스를 나눠서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에 관한 소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자주 짧게 하지만 자주 반복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방식이에요. 이게 좋다고 많은 단어들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은 새로운 길을 닦지 않고 이미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는 길을 자꾸 걸어보는 것이 무슨 자극이 되고 발전이 되겠는가. 학교 공부의 목적 중 하나는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낯선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누가 잘 완주해 내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가 좋은 시험 문제이다. 이런 시험을 잘 보려면 쉬운 문제를 풀면서 반복 노동을 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서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들을 시도해 봐야 한다. 수학에 관해서는 수학 관련된 공부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말 공부에도 그 방법과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책을 보면 정말 다 알 수 있는 시대네요. 이 뇌과학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축삭의 미엘린화 촉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성장 가능하다는 것은 뇌의 가소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미엘린화라 그러는데 이렇게 미엘린은 오랜 시간 집중 연습을 해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뇌 안에 축삭이란 부분을 감고 있는 미엘린층의 두께는 특정 분야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습을 많이 할수록 연관된 경로를 따라 미엘린층이 더 두꺼워지고 축삭을 흐르는 전기 신호의 강도와 속도가 높아지며 그 결과 수행의 수준도 높아진다. 그래서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계속 보통 제가 많이 듣기로는 뇌 안에 길이 뚫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쉬워지고 그 길이 넓어지고 그 안에 뇌 안에
전기 자극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부든 어떤 훈련이든. 그래서 그 미엘린화가 되려면은 그 미엘린이 두꺼워지려면은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 번 반복하고 집중력을 높여야 할수록 미엘린화가 일어나는 기회가 된다고 해요. 외우는 거에 대해서 하루에 여러 번 외우지 말고 딱 한 번씩만 외워. 대신 매일 빼먹지 말고 하기. 하루에 2번 외워도 별 효과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매일 하는 게 조금이지만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가 전날에 몰아쳐서 10번 읽지 말고 하루에 2번씩만 읽어보자. 아침에 1번 읽고 저녁에 다시 1번 읽는 거야. 물론 읽을 때는 초집중해서 읽어야 해. 이렇게 5일 동안 읽고 시험을 보면 예전보다 긴장도 덜 되고 훨씬 잘 외워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잘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다른 과목은 학원에 안 보내도 수학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부모님들의 생각이다. 수학은 어려워서 혼자 공부할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혼자 공부해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기주도 학습뿐입니다. 라는 글을 읽고 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학교육 전문가인 최수일 박사의 저서 하루 30분 수학에 나오는 내용으로 내가 바로 하고 싶었던 그 말이었다. 수학은 누군가가 이미 해결해 놓은 결과를 배우는 교과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교과이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공부해야 한다. 어떻게 공부하면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수학 공부의 핵심이다. 그래서 정말 수학도 학원을 안 다녀도 할 수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작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혹시 창의력을 해치지는 않을지 자녀의 장래를 살피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학습을 하는 학습 능력이 창의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창의력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자유분방한 사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짐작과는 달리 학습 능력과 창의력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래요. 뇌과학 연구에서 창의성은 학습보다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지능지수나 학습법이 창의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만 하면 성적도 오르고 창의성 발달의 밑바탕도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노력으로 2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말고도 써먹을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학교 공부가 제대로만 하면 창의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2가지의 지식을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원리가 있고 예술이라는 그림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그 2개가 연관이 없는데 그 2개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엑스레이로 꽃사진을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이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그쵸,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게 창의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발명이 아니고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많으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것이 창의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어떤 뭐 좋은 것 같아요. 지식은 양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계를 지식과 창의성 간의 기반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근거가 10년 법칙이다. 10년 법칙이란 어떤 영역에서건 창의적인 작품을 생성해내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즉, 그 분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혹은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해야만 비로소 그 분야에서 독창적인 산물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포인트가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